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땅과 바다 칼 슈미트의 책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2부는 조금 더 1부 약간 네. 좀 어려운 좀 어려웠어요. 쉽게 네, 해주세요. 그러시죠. 네. 2부는 조금 더 편하게 네. 가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땅 그리고 이제 바다 세력의 어떤 인류 발전의 이야기 네. 이런 거를 이제 딸에게 들려주듯이 네. 편하게 구어체를 썼다는데 아직까지는 그 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너무나 궁금해요. 아니마. 딸 이름은 아니마인데 네, 아니마. 아빠 좀 쉽게 좀 해줘 했겠죠.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네. 아주 그 예전에 네. 바다 세력, 뭐 땅 세력, 혹은 뭐 땅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 이제 쭉 저희가 짚어봤고요. 네, 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양 세력의 어떤 등장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네, 나오나요? 네. 결국 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 역사적 변화라는 것들이 결국 새로운 이제 공간 인식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알렉산드로스가 저 원정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새로운 공간이 이제 정복을 하고 넓어지니까 헬레니즘이 만들어지고 네. 또 카이사르 로마 이때도 이제 네로 때로 나오는데 카이사르가 먼저였습니다만 자 그럴 때 그 카이사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브리타니아 그 갈리아 브리타니아 프랑스 영국 네. 원정에 나서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인식이 또 넓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랄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결국 새로운 공간이 열리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럽이 중세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 세력이 양쪽에서 다 딱 막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간들이 오히려 수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주화가 돼버렸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봉건 체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중심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딱 이제 중심이 있고 중심과 주변이 딱 정해지면 그 체제는 안정화되는데 그것들이 바다로 나아가는 순간 결국 기본적으로 바다라는 것은 항상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네. 우리가 뭐 여기 나중에 책에 해결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의 원리는 집의 원리거든요. 그죠? 땅의 원리는 집의 원리. 집이라는 건 뭐냐? 중심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서로 이제 살아갈 원리가 되는데 바다의 원리는 뭐냐면 산업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를 만들어 오는 원리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는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급자족을 해서는 부가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 땅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수화되고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자급자족이라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네. 근데 바다의 원리는 끊임없이 이제 변화, 교환하고. 새로운 교환을 해야지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는 기본적으로 모험, 리스크를 담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지 뭐 영국 이런 데서 지금 뭐 기업의 자본주의에 꽂히러 갈 수 있는 어떤 주식회사의 어떤 기원 같은 것들도 생기는 게 그런 이유가 또 있겠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사카키바라 에이스캔 쪽에 보면 주식회사가 왜 생겨났냐 이거죠. 자, 지구라는 공간이 새로 열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한히 열린 거와 똑같죠. 지금까지 좁은 딱 지중해 여기 갇혀 있다가 그때 당시 이제 무한히 열린 그것도 거죠. 무한한 전 지구라는 거는 무한한 거죠. 신대륙이라는 게요.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데 다 뭐가 있고 새로 가는 것마다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히 열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러 배를 보내고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 무한히 열리기 때문에 무한하잖아요.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한 개인이나 한 뭔가 집단이 담당하기 너무 커지니까 그 리스크를 짤짤하게 쪼갠 게 바로 주식회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회사가 발명된 것도 기본적으로 공간 인식과 관련된다는 거죠. 신대륙, 신세계가 열리니까 그 무한한 세계가 열리니까 그 무한한 세계에 대응하는 인간의 그 행위 방식이 주식회사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예. 10한 5, 6세기 이후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6, 17세기 그 아메리카 대륙 그 15세기 말에 발견돼 가지고 그 범선으로 또 세계 일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점이 완전히 전 지구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완전 천지개벽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만 우리 세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막 정말 지구는 뭡니까?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뭐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지구가 돌고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이거보다는 그 우리의 땅도 땅이지만 우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코페르니쿠스, 그죠? 지구, 네. 우주 달려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지구라는 게 그냥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지금 지구하면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네. 지구라고 할 때 구슬처럼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라는 거는 그냥 네모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별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고 네, 네, 이렇게 네. 반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딱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안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지구라는 게 이 우주에 덩하니 떠 있다 이거죠. 돌아가는 이 개념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브루노라고 화형당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태양계도 우주에 무수히 많다. 무한하다 이런 거 되니까 이게 뭐 갈릴레이가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케플러가 이제 타원 궤도 운동 이제 행성이 타원 궤도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원운동으로 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운동은 뭐냐? 중심에서부터 원은 뭡니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은 딱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타원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정점에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은 이제 일정한 게 타원이잖아요. 일정한 점들의 자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중심이 진짜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흔들리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뉴턴이 이제 결국 그렇게 텅 빈 공간 속에 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균형을 유지하느냐? 인력과 만류인력 있지 않습니까? 인력과 청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참 어떻습니까? 이 공간 속에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가 떠있다 생각해보세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본래는 지금 우리는 공간이 비어있다는 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중세 사람들은 그게 완전 공포였대요. 공포. 뭐 그럴 것 같아요. 이 세계가 텅 비었다는. 그러니까 그때 호로바쿠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로바쿠이. 바쿰 하는 거, 진공하듯이 백쿰. 호러는 이제 호러 영화. 그러니까 텅 빈 것에 대한 공포. 진공에 대한 공포. 왜냐하면 텅 빈 있다는 건 뭐냐? 죽음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텅 빈 건 죽음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공간을 이게 뭐라고 할까? 이 공간이라는 게 지금 우리도 그래 생각하지만 공간이라는 게 우리 세계를 받쳐주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꿔져 가지고 이제 세계 속의 공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단초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간과 세계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무한히 열리는 공간이 열리지만 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간을 대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무한의 공간에 열렸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세계가 공간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계 속의 공간이 공간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말이 좀 빨리 네. 해주세요. 자, 네. 예를 들어 집 안에만 뭐 컨테이너라고 하죠. 컨테이너 안에만 살던 사람이 있어요. 네. 벽엔 뭐 예쁘게 다 지장해 놓고 뭐 그 안에 참 뭐 꾸미고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살면서. 네. 그렇게 한 20년 살다가 원래 이제 그게 온 세상인 줄 알았죠. 지금도 아마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살았으면 온 세상일 줄을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벽 하나가 무너져서 그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내가 과연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열려버렸어요. 그때 느끼는 거는 신기함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아마 공포를 먼저 느낄 겁니다. 인간은. 왜냐면 내가 에이씨 에이 됐다. 왜? 에이 됐다. 이게 또 아니야? 아니요. 이해 다 됐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이란 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텅 비어 있다는 게. 세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 나하고 같이 내가 의미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가능한 이해 가능한 게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또 다시. 다시 갑니다. 네네. 네.
자, 공간이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세계는 내가 설령 지금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인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공간이라는 거는 그 밖에 있었다가 그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옥독하던 말 계속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아. 돈 차이야. 아이 해설이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돈 차이야. 아, 그런 거죠. 네네. 아니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해 가능한 컨트롤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공간이.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공간이 세계로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 조작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자연이 지배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 이제 게임 좋아한다 했잖아요.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 게임 맵이 다 검해요. 나 있는 데만 이렇게 요만큼만 밝거든요. 근데 그 맵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는 어디서 괴물이 나올지 몰라서 너무 무서운데 다 열어놓고 보면 이제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 세계는 그냥 내가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알고 있는 세계가 되니까 네. 이거는 그냥 그 공간이 그렇습니다. 다 내 세계로 들어온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기서 공간혁명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미지의 대륙을 상종한 것보다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생활의 모든 차원과 수준을 이게 확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제 16, 17세기 통과하면서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르네상스 해화가. 원근법이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근법이. 지금까지는 원근법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게 공간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의 공간이 다르고 인간의 공간이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니까 인간은 머리는 13분의 1로 그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주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동일한 공간 속에 사람과 사물이 놓이죠. 우리 눈 보러 보듯이 원근법 우리 현실로 바라보듯이 원근법이 들어오면서 같은 공간에 다 같이 위치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 그림들 보면 같은 그림 평면인데 웃기잖아요. 뭐 다른 이집트 그림들 보고 있으면 이쪽을 보고 있고 저쪽 보고 있고 뭐 그림에 같은 평면인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공간에서 이제 같은 깊이를 지닌 공간에 배치되기 시작한 거죠. 이 이제 공간혁명의 결과. 그러니까 화가들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각이 주체가 되니까. 그쵸.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감각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감각이 시각이거든요. 냄새, 귀, 뭐 촉각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눈은 감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체를 할 수 있고 또 눈은 내가 바라본단 말이죠. 내가 딴 데로 볼 수도 있고. 그 눈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그거다 이거죠. 신에게서 나의 바로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해야도 이제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화가가 바라보는 눈 그리고 관객이 바라보는 그 소실점을 향해서 이제 원근법이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그림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네. 그 인간의 어떤 자리를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체의 자리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각. 조각도 그 이전에는 그 뭐라고 할까 기둥과 벽에 묶여 있었다 이거죠. 조각상들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기둥과 벽에다가 이게 우리가 부조하듯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각상 자유롭게 공간에 배치되는 거죠. 이제 착 나와가지고 단독으로 나오는군요. 단독으로 나오기 시작. 우리 말 그대로 전시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각상이 배치되고 또 그 다음에 음악도 이제는 저는 요건 제가 잘 이제 음악은 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악도 선율과 화음이 이제 새로운 조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음악도. 네. 그다음에 연극과 오페라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관객석과 이제 무대 공간, 이 텅 빈 공간 속에서 배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관객석과 분리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저도 이때까지 고전까지 잘 모르는데 그만큼 뭐 연극과 오페라도 어떻든 무대 공간이라는 텅 빈 깊이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들의 활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가수들의 활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 공간혁명이 단순하게 뭐 공간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제 국가의 확장을 했다는 거죠. 공간이 확장되니까 네. 단순하게 예전에 영주들이 우리 지방요 다스리고 왕은 상징적으로 있고 이래가 안 되고 이게 뭔가 모여져야 되고 뭉쳐져야 되고 그거 말하는 중앙 집권화된 권력 형태를 계속 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새로운 국민 국가가 만들어지고 함대가 만들어지고 네. 국민 이제 상비군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발명되고 그것이 어떻게 갔느냐? 이제 유럽을 뺀 비유럽 민족에게 이제 우리 말 들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국주의, 침략주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 결국 바로 서양 역사, 근대 서양에서의 지배권은 이 공간혁명으로 이 프론티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전 영역에서 서양의 우위가 관철되기 시작한 거죠. 네. 동양이라든지 다른 이제 신대륙을 본격적으로 이제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우리 말하는 오리엔탈리즘, 너희들은 미개해, 너희들은 야만적이야, 우리는 문명화돼서 우리는 계몽이야, 우리는 신의 사명을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의 선교를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고 신의 선교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문명을 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의 모든 분야에서의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공간혁명이었던 그게 거죠. 이제 자연을 컨트롤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바뀐 큰 변화인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신이 모든 걸 다 아는 네. 그런 이제 세상을 살아오다가 네. 이제는 인간들이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그렇죠. 새로운 공간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 뭐 식민지도 가고 음. 여기도 다 이제 자연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느끼고.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모든 이제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질서는 뭐 여기 나와요. 칼 슈미트 했던 말이 모든 질서는 기본적인 질서는 공간의 질서다라고 규정해요. 공간의 질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모든 근본적인 질서는 그 본질이 뭐냐? 경계를 딱 공간의 경계를 딱 정하고 구역을 정하고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 딱 어떤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방목을 하고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위대한 시대의 시작은 광대한 땅의 취득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려면 땅이 만들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땅을 발견하거나 땅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위대한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왜 땅이냐? 질서라는 말을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노모스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취득한다. 법적으로 내가 얻어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득한 것을 분배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경영한다. 이게 바로 노모스,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건 결국 뭐냐?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바로 영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대 국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의 땅과 관련되면 다들 흥분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노모스거든요. 모든 질서는 땅의 질서예요, 땅의 질서. 땅을 나누고 네. 땅을 얻고 땅을 나누고 거기서 이제 우리 땅을 가지고 생산 소비 활동하는 것.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질서가 무섭죠. 이 질서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란 말이죠. 땅의 취득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취득이 없는 한 그러니까 IT 공간 있잖아요. 사이버 공간 하잖아요. 거기서는 인간은 땅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직자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공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IT 가지고는 일자리 절대 못 나온다고 봐요. 많은 네. 어떤 이제 IT 전문가분들은 야,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네.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다 된 것 같고 네네. 그 너머에 이제 새로운 공간 예를 들면 메타버스, 네네. 뭐 IT, 가상 세계 이런 네네. 것들 이제 만들어서 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또 다른 공간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고 네네. 얘기하지만 네. 실제 땅이 아니고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인간이 존재 조건이 그러니까 공중에 떠서 살아가지 않는 한이 있어가지고 바다에서 우리가 그냥 고래처럼 살아가지 않는 한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땅에 지금 어쨌든 발을 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은 결국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안 된다고. 칼 슈미트의 말이잖아요 지금. 그건 칼 슈미트의 말에서 그 사카게브라 에이스케하고 미즈노 가조 교수의 이야기인데 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도 땅인 것 같아요. 땅의 확장이다. 네, 땅이 확장이다. 아닌가요, 정프로님?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는 공간에 대한 욕망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내 영역을 갖고 싶은데 네. 갖질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돈이 없으니. 그래서 그냥 대리 만족을 얻는 장소가 저는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그래요? 정말로 내가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메타버스 안에서 그 어디 뭐 상점 사고 혹은 뭐 땅 사서 그걸 할까?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실제 땅을 땅을 사고 그걸 내 거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복제된 혹은 뭐 그 비슷하게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고 이제 아주 헐값에 사는 거겠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거기서 물론 돈 버는 사람들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저는 그 리얼 월드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아유 다행입니다. 그 코인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 돈을 그때 벌어가지고 전부 다 부동산 샀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지금 말하는 그 사이버 세계의 어떤 그걸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일은 땅을 사는 거거든요. 아, 저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땅을 분양을 한다길래 너무나도 사봤어. 네,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욕망에 그래서 그 메타버스를 결제하는 코인을 샀죠. 네. 그래서 어디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80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뭐 회복도 안 되고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랬군요. 내 돈이 다 남의 부동산에 가 있군요.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니까 결국 그게 이게 지금 그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땅을 산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해결을 할 때 인정 욕구가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받 그 인정 욕구가 두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이제 대등 욕구가 있고 우월 욕구가 있어요. 네, 우월. 대등 욕구는 뭐냐면 평등에 대한 욕망이죠. 네. 아이고 나도 평등하니까 나도 존엄성을 인정해 달라고. 우월 욕구는 내가 그래도 뭔가 더 낫다라는 것들, 더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꾸 우월성을 확인받고 싶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월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 실제로 이제 사이버 세계 속에서 최소한의 대등 욕망. 그 나도 땅은 가지고 있어. 내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뭐 100만 평, 1000만 평 없지만 내 사이버 월드에서는 그냥 뭐 수조 평 갖고 있어. 이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어쨌든 땅의 확장이 거기는 아니다. 물론 내 생각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말 이게 앞으로도 실제 리얼 월드를 대체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에 그 코인 업자들이 생각했으면 거기에다 더 사겠지. 그렇겠죠. 왜 실제 강남에 땅을 사버리겠어. 네. 자, 결국은 그래서 항상 이 지구라고 하잖아요. 우리 땅의 이미지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 큰 변화랄까 아주 뜻깊은 변화는 결국은 새로운 땅의 점령인 거거든요. 새로운 땅의 분배거든요. 결국 이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6, 17세기 공간혁명으로 땅이 딱 새로 시대 열리니까 서로 신대륙 가서 땅 장사한 거잖아요. 전부 이 땅 내 거,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거. 우리 대표적인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프론티어 가면서 그 유럽 이민들 장려하려고 무조건 땅 얼마든 주겠다. 네. 끊임없이 가라. 다 이게 너 땅이 된다. 이런 이제 그걸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땅의 분배와 점령이 없으면 이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모두 처음에 뭐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정교하게 전파한다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명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땅을 사실 그냥 빼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재밌는 말을 해요. 이 사람들 논리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당시에 어쨌든 원주민, 선주민에게 땅을 빼앗아 가야 되는데 자기들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바다와 해안과 항구는 시민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속하는 거다. 사유재산이 안 된다. 바다와 해안과 항구는. 자, 그러니까 어떤 해안이든지 누구나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짓거라 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정착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거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부인하면 이거는 전쟁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우리가 여기 가는 거 여행을 막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한 권리를 가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보편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의 교육을 안 해? 그럼 전쟁이야. 라는 사고방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땅에 대한 게 깔려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선교한다고 했다가 이제 18, 19세기 때는 문명을 전파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 하면 전부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땅 따먹기 대상인 거예요. 땅 따먹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미트가 이야기해 세계의 역사는 땅 취득의 역사다 이거죠. 땅을 뺏고 빼앗는 거다 이거죠. 그 땅을 이제 얻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협조하는 것보다는 대립 그리고 피를 부르는 전쟁한다. 여기도 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같은 형제끼리 형제 민족끼리 서로 비슷하잖아요. 영국 뭐 이쪽 유럽이. 근데 자기들끼리 가장 극악무도한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본래 왜 남하고 소송하는 것보다 형제간에
그 땅 소송 상속하면 피를 부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말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끼리 정말 치열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땅의 역사가.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쭉 나오는데 네네네. 스페인과 프랑스 사람들, 뭐 스페인과 영국 사람들 막 그 100년에 걸쳐 갖고 막 어린애고 여자고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그 개별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 이거죠. 네네. 자, 잔인하죠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뭐 어떻든 뭐 말은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뭐 문명 이야기하는데 근본은 결국 새로 발견된 땅을 누가 가질 것이냐 분배할 것이냐였고, 자 이러니까 뭐 결국 그 나중에 뭐 톨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오로지 땅인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땅에 대한 다들 지금 지금 젊은 밀레니얼 세대도 땅에 대한 집착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땅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그렇게 힘들게 달려서 거기까지 갔고 네. 네. 가족들 간에도 사실 뭐 하나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쉽진 않잖아요. 네네. 네. 셋인데 3명인데 네. 닭다리 2개면 어떻게 합니까? 와, 저 3남매잖아요. 아 딱이네. 머리 쥐어 뜯는 거죠. 아 다리 때문에. 닭다리는 내 거야. 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게 네. 사실 그 새우살 같은 것도 이제 네. 싸우기 좋잖아요. 네. 제일 맛있는 부위 맛있는 아니겠습니까? 부위는 내 거지. 소선당 한우에서는 네. 그 맛있는 부위를 합리적 가격에 다 이렇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다 같이 가족 3남매 좀 사이좋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소선당 한우의 2+ 한우를 오늘도 저렴하게 여러분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는 소선당 한우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해 보시면 정말 먹고 싶은 네, 그런 고기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이제 가게 가서 정육점 가서 사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소선당 한우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를 이제 주체가 없잖아요. 네. 서로 다 싸움하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이 누구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처음에 싸움 많이 했잖아요. 그때 바로 로마 교황이 딱 나선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요 서쪽은 스페인 땅, 여기서부터 요 동쪽은 포르투갈 땅. 그게 이제 그 토르데시아스에서 그 조약을 맺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교황이 딱 중재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종교 개혁이 시작됐잖아요. 네. 신교에서는 그 로마 교황의 그 말 듣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새로운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은 결국 종교 개혁과 반종교 개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신구교 싸움, 결국은 스페인의 세계 가톨릭주의하고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 영국 이런 청교도들, 이 프로테스탄트끼리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 전쟁을 우리가 종교 신앙의 자유로만 보는데 그거는 하나의 일면적인 거고 실제로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인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깔리느냐? 바로 공간혁명으로 야기된 이 땅들 누가 가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다툼이 바로 종교 전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자, 결국 그러면서 이제 뭐 종교 전쟁처럼 보이고 뭐 실제로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견고한 땅의 세계와 자유로운 바다와의 세계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칼빈파와 그 칼뱅이죠. 그 신교와 그리고 이제 가톨릭 사이에 이제 대립이 아주 치열해졌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싸움에서 독일은 사실 얻어낼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정복에 아무 가담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뒤쳐졌다면서요. 그런데 자기들은 외부로부터 이게 떠밀려 가는 거예요. 오히려 대리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를, 왜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 전쟁에 독일은 들어갔느냐? 독일 제후들 스스로의 의지력과 독자적인 결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낯선 해외에서 벌어지는 땅 취득 전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독일은. 전쟁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칼비니즘이 참 재밌는 게, 왜 그런 건지, 칼비니즘은 믿음보다 바다를 향한 출발에 더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영국 청교도, 프랑스 위그노, 네덜란드 자유용단 모두가 이 칼비니즘의 이제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독일의 제후들은 대부분 이제 루터파라든지 가톨릭에 관심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식민지에 관심을 가졌던 브란덴부르크 대제후만
칼비니즘을 성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이라든가 사상이 결국 사람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칼비니즘이 그럼 왜 그 사람들을 땡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나만이 선택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락하도록 저주받았다. 다 이제 걔들은 구원 안 돼. 나는 내하고 요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끝났어. 라는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확신을 가져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상인들의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바뀐단 말이죠. 상황이 안정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내 결단이 중요해요. 이 장사를 할까 저 장사를 할까 아무리 내가 시장 조사를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말 그 야성적 본능을 믿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군인도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듣고 있지만 결국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가 그건 내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주관적인 의지가 중요할 때 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결단을 낼 때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칼빈이즘의 예정조화설이 이 사람들을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확 다가온 거 아닌가. 식민지를 가지고 대항 권력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바다로 이민을 가야 되고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물 건너고 났는데 다 가겠다. 이런 결단, 의지를 내릴 때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당신은 구원받았다. 당신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줄 거다. 이렇게 해야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칼비니즘이 바로 이 바다의 어떤 사상하고 중요한 작용을 한 거 아닌가. 맞아떨어졌으니까. 개개인들에게 확신을 줬다 이거죠. 예.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노래도 있어요.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땅이 바다가 되면서 땅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칼비니즘은. 다시. 땅이 바다가 되면서 땅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결단, 실존, 선택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성. 누가 확신해 주냐? 하나님이. 이게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나라는 거죠. 아무도 아닌 나. 교황이 와셔갖고 나를 축복해주고 다른 신분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로지 내가 딱 신한테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했다.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좋은 거죠. 자유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바다를 향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참 재밌는 게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이 사람 독일 사람이죠. 칼 슈미트는. 네. 독일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신교 쪽으로 안 가고 루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칼빈이즘에 비하면 아주 온건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파는 칼빈파를 되게 싫어했어요. 오히려 루터파가 가톨릭하고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그죠? 사이가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파는 왜 그러냐? 루터파는 땅이거든요. 땅. 거기는 신앙 속지주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에게 영주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죠. 그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루터파는 대륙으로 땅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땠냐면 독일이 그래도 북해 교역을 주도했잖아요. 한자 동맹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5세기 다 무너지고 그런 것들하고 루터교 출현하고 근데 네덜란드는 부상하고 영국도 막 크로멜이 강력한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칼빈교의 도래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참 이게 묘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당시 중국은 뭐 하고 있었지? 중국도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고 있었는데 네. 중국은 바다로 안 나갔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유 좋은 지적이신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안 가거든요. 중국은 항상 서쪽으로 가거든요. 중국이 역사에서 보면 서쪽으로 가서 영토를 많이 확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신강이라든지 티베트 청해성이라는 이거 서쪽으로 가고 계속 그다음 중국은 예전에 장건을 보내가지고 흉노하고 공동제한하기 위해서도 저 서방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적 이상이 고 웨스트인 거죠. 중국이 동쪽으로 보낸 거는 어떤 역사적 기록에 딱 하나 있죠. 진시황이 서부를 불로초 찾아로 보낸 것밖에 없다면. 그 중국이 물론 우리 요동으로도 정부를 하고 있지만 거기로 다시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국가적인 문화적인 원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결국 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서쪽으로 간다는 건 땅이죠.
자, 그렇게 뭐 이제 좀 나라들마다, 그건 좀 민족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렇게 이제 땅에 이제 신대륙을 가지고 지득이 한쪽에 진행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양, 바다의 측면에서 또 이게 지구의 절반을 분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영국이 바다를 얻게 된 거죠. 결국은 영국이 바다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은 전 지구적 그 이후에 근본, 공간 질서의 어떤 근본을 결정한 거죠. 영국이 이제 바다 지배가? 바다를 지탱하면서 결국 이게 땅과 바다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네. 땅과 바다가 뭐냐면 자 그러면 종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1948년에 이제 각각 나라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주권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뭐냐면 땅은 이제 육지는 이제 주권 국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딱 주권이 있어 갖고 절대 여기 못 들어가고 거기서는 최고다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어떻게 되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딱 한 나라에만 속하게 되는 거죠. 영국에. 그러니까 육지의 질서는 영토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도 바다 공해는 자유롭잖아요. 네. 육지에서 몇 대리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국가의 영토 주권에도 종속되지 않다는 거죠. 이 바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갖고 지난 이제 300년 동안 국제법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하나의 근본 질서가 됐는데 결국 그건 뭐냐? 바다와 땅의 이제 질서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얻었냐? 결국 영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런 말이 있었죠. 영국의 해적 출신 이제 나중에 경이 된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의 모든 부를 사실상 세계 전체를 소유한다. 그리고 모든 세계 무역은 세계 무역이다. 모든 무역은 대양 무역이다. 바다가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땅과 바다가 이제 분절됐다는 게 전쟁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육지 전쟁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싸움인데 군대와 군대의 싸움으로 생각하잖아요. 민간인은 좀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전은 뭐냐면 적의 무역하고 이런 것들 하는 상대방도 다 적이라는 거죠. 그 적국에 지금 그 쌀이나 밀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커피도 갖다 주고 그게 다 결국 그 나라 군대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적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범위가. 적의 범위가. 그러니까 단순한 무장한 군대뿐 아니라 적국의 모든 거주민 그리고 그 적과 무역을 하고 경제관계를 맺는 중립국 모두가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의 적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요. 이거는 이 아저씨 약간 내피셜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이해됩니다. 아, 이해 되죠. 예. 네,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막 대륙이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만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저 먹을 거 갖다 주는 옆 나라는. 그러니까 요렇게만인데 만약에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이 지금 전쟁 물자를 위로도 전달해 주지만 바다로도 엄청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저 우리의 적인 거야. 저 국민들까지 맞죠? 네. 물자를 지원해주고 만들고. 아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때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싸움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 국가적인 자원을 더 통제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 나라는 육지의 나라인 독일이 아니라 바다의 나라인 영국이 더 관리를 더 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 바다니까 바다는 어차피 배로 그 당시 배로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배 딱 그냥 봉쇄해버리고 하나씩 다 관리가 되니까 꼼짝을 못 하는데 육지에서 농부들이 다 숨기잖아요. 식량도 숨기고 사람들이 다 숨기잖아요. 네네네. 자원을 더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의 통제력이 더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다가 된다는 게 이 해전이 된다는 게 더 이제 적이 더 범위를 넓히면서 더 꼼꼼하고 더 힘을 더 강하게 작용시킬 수 있다는 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결정적인 전투보다 봉쇄하고 기다리고 지구전 이런 거 있죠. 봉쇄하고 너희들은 한번 맡겨 죽어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전의 본질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자까지 타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땅의 질서와 바다의 질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예. 영국은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땅으로부터 분리된 그 바다 위에서 결국은 이 질서를 세웠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륙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대륙에서 딱 관심 끊어버리고 바다로 전 세계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세계 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근본적으로 바로 영국이 이제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국가적인 진로의 결정, 네. 변경, 공간 인식이 그 다음부터 경제학, 법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을 정교화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땅의 사람들도 그거를 보편적 질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영국이 만드는 모든 경제학 국제법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 우리 자유주의, 네. 비교 우위론, 이걸 우리 어. 경제학의 진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인 같은 경우 리스트 같은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아니 경제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의 목적은 국민 경제에 자립해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반대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는 중요한 거는 경제는 국민 경제가 자립하는 거지 뭐 비교 우위 해가지고 교육하는 게 아니다. 영국은 당연히 해상이고 이게 근데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은 그렇게 배웠잖아요. 비교 우위를 통해 갖고 우리가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네네. 독일하고 달라지는 거죠. 근데 독일은 영국이 저렇게 해상의 권력 공간 질서를 딱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자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 만든 거를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유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다 올라가고 나서 자유 환경 말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지붕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야 사다리 필요 없잖아. 사다리 걷어차는 거죠. 독일이 볼 때 독일이 볼 영국은 땐 그렇다는 그런 거죠.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국이 뭐 학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네. 힘을 발휘하게 된 게 뭐냐? 바로 영국이 바다에서 자기 자신들의 실존적인 질서를 세우면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이 칼 슈미트 입장입니다. 하여튼 뭐 이분은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좀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네, 뭐 여전히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어. 그 정도예요? 정프로님이 콜록.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면서 예, 예.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까지는 이해됐어요. 아, 네. 예. 그 다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네. 그래서 아까 그 자본주의 종말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그러면 이 공간이 중요하냐면 공간이 있어야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수집을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영토를 수집하는 거, 땅도 수집이 되고 사람, 자원도 수집하는 거 되고 사람의 정신도 수집하는 거.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근본적으로 수집의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는 네. 네. 수집의 문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집할 게 없어지면 시스템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집할 게 없으면 네.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항상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면서 발견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체념하고 수용해야 되죠. 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검소하고 경건하게 신문지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야지 이제 인류 문명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그 수집으로 돌아왔는데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기나긴 16세기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혁명 그 천문학에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교황의 어떤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네. 그 무너져 가지고 이제 수집할 게 사라져 버렸어요. 수집할 게 없잖아요. 영혼을 수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요 땅 내에서는 당시에 그 당시 네. 제일 경제가 발전했던 중심이 베네치아거든요. 당시 베네치아의 이자를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초저금리인 거예요. 한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저금리라는 것은 실물 투자 대상을 못 찾으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아무리 베네치아에 돈이 많이 금은보가 들어와도 베네치아에서 이 자본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투자 대상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인 거죠. 투자 대상이 없고 돈은 쌓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무너졌고 질서가 무너졌고 그럴 때 결국은 뭘 새로운 이제 공간을 찾아냈냐면 이제 신대륙을 찾아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새로운 중심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입니다. 네. 근데 그 길로 해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871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가 결국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냐 마느냐의 위기였어요. 네네. 근데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새로운 수집을 할 거냐? 뭐 어떤 공간을 만드냐면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식민지는 식민지 아니죠. 그때 식민지. 제국주의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국주의요? 제국주의는 19세기죠. 제국주의가. 아, 그전에는 그 전에는 아니죠. 그건 다르죠. 그냥 뭐 네. 저 물건 팔고 저 노예 사오고 이 정도 하다가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국민국가 만들면 국민국가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자, 국민국 어디입니까?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뭐 이탈리아 다 새롭게 이제 나라들이 독립하고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 민족 국가가 만들어져 갖고 그럼 그 이제 뭘 갖고 수집을 해야 되냐? 실은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네. 그게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기가 뭐냐? 이제 그거는 자본주의 종말 만든 사람 이야기인데 네. 쓴 사람.
1971년 닉슨 쇼크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닉슨 쇼크요? 네, 닉슨이 이제 변동 환율제를 대책했잖아요. 이제 달러하고 금하고 딱 묶어놨잖아요. 고정 환율 했는데. 이전에는 그렇죠. 근데 네. 71년 8월 1일인가요? 닉슨이 딱 발표했죠. 이제 달러 아무리 갖고 와도 금하고 안 바꿔줘. 우리 바꿔줄 금도 없어. 이제 결국 변동 환율제가 되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냐. 변동 환율이 됐다는 건 이제 중심이 상실됐다는 거죠. 고정이 기준이 사라지니까 무게 중심이. 네. 그래서 모든 질서는 아까 공간의 질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달러가 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이제 경제활동의 중심이 사라지면서 기준이 매일 바뀌니까 경제적 공간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71년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사람 말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거죠. 이 세대가 이제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네, 기준이 네, 없고 중심이 사라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집이 할 게 없다 이거죠, 지금. 새로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래도 그게 있지 않느냐. 사이버 공간이 있지 않느냐는데 이 자본주의 종말을 쓴 제자들은 그건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의 정점이 바로 IT 혁명이라는 거죠. 근대의 정점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대가 만들어진 게 흔히 말하는 전기 기관차지 않습니까?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거,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로 근대잖아요. IT는 바로 그 근대 정신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우리가 IT 혁명,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뭐 0.0001초 만에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도 전화를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그 최첨단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더 멀리, 더 가깝고,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네. 결국은 IT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IT는 근대의 자식이지, 근대를 넘어선 또 그게 다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IT를 더 활성화해도 결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 나타난 게 뭐냐?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생산성이 과연 IT로 지금 늘어나냐 이거죠.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냐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지금 하는 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 기계화잖아요. 사람을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생산성 향상에 과연 노동 생산성 향상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위기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과학 기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쪽 저자들에 따르면 한계가 왔다고 봐요. 혁신의 건수라는 게 줄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전의 어떤 그 발명의 그 유산을 지금 타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이제 이 제4 위기를 하면서 지금 선진국들 독일, 일본에 완전 초저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 실물 투자 공간이 소멸됐다는 거죠. 그 실물 투자할 공간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는 건 우주로 가든지 아니면 결국은 중수를 가야 된다. 이제 공간이 닫혀버렸을 때. 공간이 닫힐 때는 우리는 이제 다시 수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세 시대를 참조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뭐 좀 저도 이제 뭐 AI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새로운 어떤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완전히 범용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간이 진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예, 그건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 아마 그 닉슨 관련된 네. 이야기 조금 더 제가 보충을 네. 좀 해드리자면 좋아요. 원래 이제 미국이 달러를 네. 발행할 때는 금태환이라고 그래서 네. 달러를 발행한 만큼 금이 있어야 돼요, 은행이. 네. 그래서 1달러당 예를 들어 1g이라고 치면 100g 금이 있어야 100달러를 100달러. 발행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막 쓰일 때는 많은데 금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금태환 정지를 합니다. 네. 금으로 바꿔주는 건 이제 네, 네. 예전에는 이제 달러 갖고 가면 딱 금 얼마 딱 바꿔줬는데 네. 그걸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네, 그게 네.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원래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이 뭐 딱 1대 뭐 1.013 뭐 이렇게 딱 정해준 게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든지 뭐 이렇게 있었 고정된 확률로 갔는데 네. 그것도 아마 이제 자유 변동으로 되는 걸로 한번 바꾼 거를 아마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신 네,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끝냅니까? 괜찮지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자, 결국 그래서 뭐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다로 민족적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42년에 칼 슈미트가 당시 나치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냈을 때 이 책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족적 결단이 결국 바다로 결단을 내린
이런 영국의 사례를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당시에 영국에 나중에 디즈레일리라고 영국의 수상을 지낸 사람은 아예 영국 여왕이 인도 델리로 천도를 해야 된다. 수도를. 인도로 천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소설에 썼어요. 아, 가서. 예. 아니 그러니까 가서 거기도 투도를 하자. 그러니까 영국 땅 그냥 예. 냅두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해상에 세워진 제국이다 이거죠. 우리의 뿌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대표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낀 거죠. 예. 그런 인식들이 지금도 뭐 유로에서 나가고 뭐 이런 예. 인식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오. 예. 예. 확실히 그 그러면 브렉시트라는 것들. 아, 그렇죠. 예. 브렉시트라는 것도. 아, 영국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유럽 대륙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 하나인데 네. 왜 그거 나가려고 자꾸 그러나 네. 할 수 있는데 영국 사람들, 특히 잉글랜드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원어브 유럽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해양을 대표하는 하나의 세력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영국의 운명이 유럽의 운명과 결부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원조국이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잖아요. 난파가 됐단 말이죠. 섬에 혼자 살아도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자본주의적 질서, 내가 네네. 배웠던 질서대로 다 기록하고 그 기록한다는 게 바로 회계잖아요. 회계 이게 하듯이 오늘 뭘 했고 뭘 했다는 네네네. 대차대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 규칙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고 하고 이게 결국 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영국은 뭐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나 네. 지금 거기 뭐 저 총리부터 시작해갖고 위기죠. 아주 무질서해. 지금 뭐 영국 중앙은행도 지금 뭐 왔다 갔다 뭐 저 세금을 뭐 또 어떻게 한다. 영국 정부도 그렇고 네. 뭐 부자 감세를 했네 마네 뭐 금리도 올리네 마네 지금 네. 완전 지금 갈짓자 걸음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래서 이 영국이 근데 지금 이렇게 위기가 된 게 칼 슈미트에 따르면 그 간단합니다. 그 바로 영국이 그 고래잡이 선언과 정말 그 범선의 항해자들의 그 실존적인 결단이 사라져 버렸고 네. 이제 바로 공간혁명을 주도했다가 어떻게 사라졌냐? 결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게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계가 그걸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네. 그 사람들의 실존적인 의지를. 그러니까 기계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근육의 힘으로 고래를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 기관을 이제 배에 넣어가지고 이제 기계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바다가 인간을 형성하는 힘을 보존하고 있었다 이거죠. 바다가. 근데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케네디 집안에 케네디를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울 때 보면 케네디뿐 아니라 그 왓섭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돈 많고 명문가들은 어릴 때 요트를 배운다잖아요. 네. 요트를 가지고 혼자 바다와 바람을 이용해서 그 힘을 너가 스스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 자연이라고 할까, 이 바다라는 물의 에너지와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조종하는, 이 배를 조종하는, 이 기구를 조종하는 그 연습을 가지는 게 제일 큰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트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실은. 요트를 조종한다는 게 이 세 개에 맞서 가지고, 아니면 이 세 개에 함께 되면서 이 세 개의 힘을 가지고 순수하게 너의 머리와 너의 근육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이 힘을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는 거. 이게 몸에 배에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경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통치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왜 이렇게 해양 질서의 중심이 됐냐? 바다가 인간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이 칠흑 같은 검은 바다를 오로지 저 별빛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한번 운행을 해본다. 네.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강인하게 내가 부딪혀갖고 싸움을 해본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그 보너스로 주어지는 그 평온한 바다의 물결. 네. 이런 그 미풍, 이런 것들이 결부될 때 결국 인간은 진정한 이제 하나의 세계를 살아가는 실존적 주체로서 또 쓸 수 네, 네. 있다는 거죠. 네. 그 요트에서 딱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아, 새로운 공간이라는 게 반드시 물리적인 뭐 땅 1제곱미터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네. 만약에 바다 위에 어떤 곳에서 내가
1kg 커피 향기로 이 공간을 채웠다. 그렇다면 새로운 공간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kg 커피 이제 데리고 가기도 했니? 아 이건 좀 해줘요. 와우. 네. 와우. 1kg 커피 네. 아주 맛있는 향과 아주 따뜻한 윤재 점점 추워지니까 또 따뜻한 커피가 생각날 때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따뜻한 드립백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 있어요. 1kg 커피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입맛에 딱 맞는 커피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렇게 이제 그 바다가 인간을 형성해 왔는데 네. 그게 산업혁명으로 해가 기계가 다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바다의 자식들, 대양의 사자들이 뭐로 됐느냐? 단순한 기계 조작하는 그 단순한 기계 조작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계만 이용하는 사람. 진정한 바다의 실존, 해상적 실존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그게 바로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거죠. 영국이. 그래요. 예, 그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칼 슈미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결단, 의지, 선택, 행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계나 상황 조건이 아니라 그 상황 조건을 타개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런 것 이제야 같아요. 이 책의 모든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게 그래요? 되었습니다. 땅과 바다. 어. 내 딸 아니마에게. 아니마야 결단력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땅 사람 이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결단력을 가져라.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책에다가 가득 담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는 결국 그 이 공간혁명의 역사를 우리 보듯이 네. 인간이 결국은 이 원소적인 전환, 땅이라는 흙에서 바다, 물로 확 바뀌면서 완전히 새롭게 세계 질서를 공간 질서를 새롭게 세울 수 있듯이 네. 결국 이제 비행기가 등장하고 이제 공군 무기가 등장하니까 지금은 또 다시 어떤 차원이 생겨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이것이 공기가 될지 아니면 사실 근데 비행기에 뭐 제트 엔진이든 뭐 동력 엔진 다 그 결국은 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결국 폭발을 내가 불로 움직이니까 내연기관이. 그럼 결국 그게 불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과 바다와에서 이제 불과 공기로 나아갈지.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어떤 바로 실존적인 결단과 전환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어떤 뭐 철학적인 네. 정프로님의 마인드로 바라보면 너무 모순되는 내용도 많고 그런데 아이한테 들려주는 동화, 전설 네. 속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네. 재미있게 섞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 그렇습니까? 영혼 좀 잡아주시죠. 땅과 바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아 그렇죠. 네. 약간 근데 좀 이상한 아저씨 같아. 칼 슈미트 아저씨. 정프로도 이상한 아저씨예요. 제가 한번 이 칼 슈미트의 다른 책 한번 보고 아 네. 네. 이분이 진짜 이상한 분인지 아니면 제가 좀 많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이 책을 왜 했냐면 지금이 네. 바로 지금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했던 그 시대 같아요. 뭐냐면 그래서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창 전쟁의 폭풍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인류가 지금은 영국이 그 바다를 취득했던 그 토대도 사라지고 네. 지금까지 어떤 대지의 노모스라고 했던 그 질서가 다 사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이제 이전의 원소들 그리고 새로운 원소들이 인간에게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만들어내는 정말 새로운 노모스를 강제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결국 낡은 힘과 새로운 힘이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근데 이 싸움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척도가 만들어지고 의미심장한 새로운 뭐 배합이 될 거다.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나진다 이거죠.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은 이것이 대단히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것이고 대단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무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결국은 항상 인간은 지금 이렇게 땅에서 바다로 이렇게 원소 전환하면서 새로운 공간 질서를 만들어내듯이 지금 이 시대가 또 다른 그 공간 질서, 공간 혁명의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땅의 취득을 둘러싼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원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드는 이게 시발점이 될 건지 이게 상당히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칼 슈미트 말은 그건 결단이라는 거죠. 우린 결단이 어떻게 실존적 될 건지 결단을 해야 그냥 돼요. 궁금해할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단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는 전쟁을 끝내도록
네.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응? 마음속으로요? 설득해야죠. 누구를요? 러시아. 설득.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중간중간 네. 좀 기침을 하면서 여러분 네. 혹시 들으시기에 보시기에 좀 보기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백지향 홍삼 먹는 거 네. 좀 게을리했더니 바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졌네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바로 소백지향 홍삼 먹고 평소에 면역력을 키워서 이런 기침 따위 하지 않는 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 네. 스틱 형태도 있고요, 액상도 있고요, 네. 키즈통통 홍삼 젤리도 있죠. 네. 어르신들 아이들 좋아하는 홍삼 젤리까지 소백지향 홍삼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제가 딱 한마디에서만 요 칼슘히트의 결론을 그 자본주의 종말 책의 저자하고 연결하자면 네.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이제 중요하잖아요. 노모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생명이라 할까. 우리가 이 사회적 또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재산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이럴 때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신이 중심이 되었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었다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중심에 뭘 둬야 되느냐? 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 이거죠. 이 위기의 중심에 질서라는 거는 공간 질서고 공간이 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심에 지금까지 신을 세웠다가 신이 안 되니까 근대는 인간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중심이 되려면 끊임없이 진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를 해야 되고 뭐냐 경제가 그리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는 성장이 진보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걸 강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그럼 중심에 뭘 세워야 되느냐?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닐 때. 자, 이럴 때 재밌는 게 자본주의 종말의 저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 이때 예술이 들어가야 돼요. 예술? 네, 아트가 들어가야 돼요. 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금 BTS. 예, BTS 이슬람 사람도 좋아하고 기독교 사람도 좋아하고 프로테스탄트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좋아하고 백인도 좋아하고 흑인도 좋아하고 유일하게 칸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술 작품을 볼 때 이게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그 이해 수준이나 뭐 좋아하는 포인트는 다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예술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는 예술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게 따라 가지고 또 많은 뭐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해야 되고 하는데 예술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왜냐? 충돌을 안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수단이 예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세계는 기술이 아니라 인문 예술 이쪽이 더 발전을 해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인류는 아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예술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네. 뒤를 바라볼 때 더 멋진 예술들이 뒤에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그게 돼요? 참 지금 그게 바로 막스 웨버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하고 예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문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자기를 밟고 가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천재라도 있잖아요. 천재가 내가 지금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이것은 내일 부정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작업을 남기더라도 이것은 부정될 것이다. 나를 밟고 가시오가 학문인데 네. 예술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예술은 몇천 년 전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그 뭐 우리가 예술 도구라든지 표현의 발달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서 우리를 일정한 수준이 되면 우리를 만족시켜 준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예술이라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의 삶이 충실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의 삶을 온전하고 조화롭게 살려면 항상 그래서 학문과 예술을 균형 있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인간은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했듯이 이 중심이 뭐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지금은 테러가 있고 서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네. 찢겨질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수록 좀 더 모아내려면 결국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세상을 너무 이과만 가야 되고 하는 거는 정말 당겨낼 수 있다. 오히려 네. 결국 문화 예술 인문이 오히려 갈수록 세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인문학이 빛날 때 일당백 구독자와 좋아요 수도 늘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땅과 바다 칼 슈미트의 책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책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노래는요. 네. 저는 이 책에 관련된 내용보다 완전 가을이 와버렸어요. 날이 이제 너무 선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입니다. 잔나비 노래나 이거죠. 네. 저는 그러면 가을 한번 대표곡 하나 그냥 네. 살짝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가을이 오면 이문세 씨로 오면, 네. 이문세 씨로 갑니다. 그럼 저도 가을 넣어가지고 최양숙 씨의 가을 편지 아시잖아요. 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그게 가을 편지예요.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자, 여러분 네. 일당백 편지 매주 받아주실 거죠? 와, 네. 좋았어. 저희는 매주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